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어려운 고전 함께 읽고 얘기 나누면 왠지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새로운 독서 팟캐스트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모인 들바람, 꿈밥, 고칼 세 사람의 부끄러운 도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에피소드까지만 제가 오프닝을 소개해드리겠고요. 다음 달 에피소드부터는 모든 출연자들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금방 들으셨던 저희 그 팟캐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모였는데 첫 책이 너무 세다. 세다. 그런데 아까 이제 들바람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연하게도 정말 타이밍이 기갈나다. 요새 맞다. 무엇입니까? 네, 레미제라블이죠. 혹시 제2외국어 뭐 배우셨나요? 불어. 자, 오리지널 발음 그럼 가능하신가요? 안 돼. 아베 세대 이상 알 수가 없어. 불어는 고등학교 때 불어 배운 거 아닌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죠. 배우고. 저는 이제 독일어를 배워가지고 불어 공부 거의 안 했어. 정말 그때 빡세게 공부를 우리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 불어 선생님은 여자니까 네.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 불순이라고 부르잖아. 그런가요? 처음 듣는데. 불순이? 불어 선생님 어허. 여 선생님이었거든. 근데 불순이 제가 독일 작품은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했을 건데. 전혀 그 공부하는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렇구나. 자, 어쨌든 레미제라블 이게 영어로 치면 더 미저러블. 우리 더 플러스 복수 형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명사.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분량 자체가 너무 방대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5권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서 민음사 거를 읽으셨고 저는 더 클래식 버전을 읽었거든요. 근데 민음사하고 더 클래식 버전, 그러니까 다른 버전하고 좀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근데 지금 그 혹시 몇 페이지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그 레미제라블 5권 다 하면 5권 다 한 해가지고 2,000 몇 페이지 될걸? 그런가? 네. 2,000 몇 페이지 돼요. 굉장히 네. 길죠. 거의 거의 한 권당 한 500페이지니까 그러겠네. 뭐 5권을 합치면 거의 2,500페이지. 2,000 몇백 페이지가 와, 돼요.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요즘과 같이 되게 어떻게 보면 요즘엔 보면 이제 소설이라든가 이렇게 되게 길게 나오는 게 좀 언젠가부터 대하 소설이 좀 보기 힘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경향에 비하면 정말 옛날 소설이 진짜 이 정도의 분량을 쓰기 위해서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래서 빅토르 위고를 진짜 시대 정신이라고 하고 진짜 그 프랑스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도 이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워낙 긴 소설이고 뭐 단어 수로 보면 몇 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회자가 될 정도여서 뭐 우리로 치면 이제 토지의 그런 것처럼 맞네요. 했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출판사에서 돈을 단어 수에 비례해서 주기도 하고 뭐 그랬었대요. 원고지 양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이제 길게 썼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요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책 말고도 뭐 우리가 뭐 TV, 라디오, 팟캐스트 여러 가지 미디어가 있는데 이때는 뭐 거의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책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전체적인 어떤 장발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와 함께 이 빅토르 위고가 알고 있는 깨알 지식들이 이렇게 이게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들어가다 지식들이 보니까 포함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1800년대의 프랑스 알쓸 신잡이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다 집대성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표지에 보면은 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아마 뮤지컬이나 2012년에 개봉한 그 유니버설 영화를 생각하시는 분은 그 어린 코제트.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출판 당시에 그 실렸던 그 사파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파를 그대로 응용을 해가지고 이게 뭐 지금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뮤지컬이라든가
2012년에 제작된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포스터로 사용됐는데 이 민음사 거의 그 띠지 두 분 이제 박스로 사셔가지고 이게 띠지를 못 보신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작품이다. 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누가 검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엄청난 스테디셀러다. 스테디셀러가 될 만한 굉장히 많은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 다음으로 책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읽는다는 것은 성경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서양 사람들은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책이라는 것은 이 책을 가장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미 그 생활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생활에 있는 거고 실제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게 이 책이 가장 많다고 표현한 게 아마 그게 아닐까. 실제로 두 번째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해. 엄마 밥 다음으로 그렇지. 맛있는 밥. 요런 표현식으로. 그치. 하시네요. 예. 아니 제가 본 그 더 클래식 버전에는 그 그림하고 똑같이 근데 띠지는 없었는데 그게 있어요 문구가. 그는 잠들었네. 운명은 그에게 가혹했어도 그는 살았네. 천사를 잃어버리자 그는 죽었네. 올 일은 결국 찾아온다네. 낮이 가면 밤이 오듯이. 그 기억나십니까 혹시? 마지막에 장 별장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묘비 내용이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사인 얘기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이제 극도의 상실감에서 온 급노화, 마음의 병으로 이렇게 천사가 사라지니. 그렇죠. 이렇게 그의 돌아가셨는데. 천사가 사라지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이제 구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스토리하고 이제 비토르 위고의 그 깨알 같은 지식 자랑이 이렇게 버무려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읽을 때 좀 부담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지식 자랑 두 분 어떠세요? 이게 엄청나게 좀 읽다 보면 짜증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 수도원 얘기들을 복잡하게 설명한다거나 여기 보면 또 뭐 있지? 그 하수구 얘기, 예. 파리의 하수 얘기를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걸 한다든가. 워털루 전투, 왕정복고 그런. 예, 맞아요. 근데 만일 그걸 빼고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만 전개했으면 이 레미제라블은 그냥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끝나버렸을 것인데 그게 딱 있으니까 이 무게감이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을 둘러싼 사회제도가 이랬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됐구나, 그 큰 우주를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 좀 어렵긴 해도 그게 아주 이 책의 매력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당시의 시대상을 그렇지. 반영한 어떤 일종의 이렇게 문학 작품 또 기록이라고 그렇죠. 본다고 하면 굉장히 사실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 때 상황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각각 이 책에 나와 있는 인물 캐릭터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맞아요. 캐릭터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뭐 행동, 뭐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설명들이 없었다면 오롯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사실 그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또 뭐 나옵니다마는 뭐 테나르디에의 그 아이인 가브로슈, 뭐 에포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거리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사회의 문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하거든요. 그런 면을 보면은 아까도 이제 우리 그 길바름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스토리만 전개가 됐다면은 굉장히 그거에 대한 맥락이 빠져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인물에 좀 감정을 이입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읽기는 좀 힘들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읽고 나면은 뭔가 뿌듯한, 그렇죠. 좀 이런 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보니까 프랑스의 당시 소설이 아까 이제 그 분량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량이 많으면 그만큼 원고료를 많이 준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 문학 사조 자체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레미제라블 하면 장발장의 그 은초 때 훔치는 스토리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뒤마 그 삼총사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삼총사도 뭐 이게 그 근위단의 그 어떤 스토리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서사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주변에 어떤 서술 같은 거. 그런 좀 약간 그런 굉장히 그 시대적인 어떤 서술의 풍부함,
사회 전반의 정경을 좀 약간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게 당시의 사조였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당시에. 있더라고요. 고전들이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읽기 어렵고 이 책을 제가 이 얘기로 넘어가도 되나요? 이 책을 처음에 열었을 때 맨 처음에 고비가 와요. 열자마자 난 계속 꼽이던데. 1권 1장 그 주교에 대한 얘기를 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장발장 맨 처음 읽은 게 이제 어렸을 때 소년 문학전집 뭐 이런 거에 보면 그렇죠. 예. 장발장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로 처음 접했고 커서 이제 영화 보고 뮤지컬 보고 이런 거였는데 1장 웬걸 스토리는 안 나오고 뭐 주교에 대한 뭐 이 맞아요. 사람의 예. 성품과 평상시 이 사람의 뭐 기분은 어떻게 했고 밥은 어떻게 먹고 이거가 거의 100페이지를 내가 그때 되게 내가 이걸 왜 읽자고 했지? 이거 설마 5권 다 이런 거야? 한계가 옵니다. 맞아. 아, 네.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2장 넘어서 장발장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어찌나 반갑다. 아이고. 그리고 스토리가 딱 전개되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참. 그 지금 저 꿈밤님께서 얘기해주신 분, 진짜 저도 동감이 되는데 미리엘 주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요. 미리엘 주교가 어느 가문이고 이 사람의 형제가 뭐 무슨 뭐 재상인지 아무튼 뭐 높은 걸 지내고 여동생이 뭐 이렇게 수발을 들어주고 뭐 무슨 어디에 있다가 어디에 근무했다가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피소드 하나랑 이 사람이 되게 청빈한 삶을 살았다. 뭐 이 네.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정말 근데 저는 좀 읽기 힘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없었다면은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은초대를 주면서 그냥 가시오. 앞으로는 어니스트하게 그러니까 바른 사람으로 사시오라는 게 아마 좀 자기적으로 느껴졌을 수 자기적. 있다. 맞아. 자기적.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토지를 읽으시면서 그 토지가 원래 지금 우리 박경린 선생님이 쓰신 게 한 20권, 21권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 토지를 다 읽기 싫으면 좀 약간 압축한 그런 책들을 읽고 그러시는데 압축한 책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극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서사되고 중요하게 맥락이 잡혀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간 이 인물의 어떤 뭐 발언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게 되게 추격돼서 너무 그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말 소설에 특히 등장하는 인물의 어떤 감동이라든가는 서사가 정말 하나씩 쌓이고 이게 99.9도에서 100도가 딱 됐을 때 이 감동이 팡 터지는 거지. 이게 축약해가지고는 그게 좀 약간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주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쫙 풀어가는 이유가 내가 보기엔 장발장이 단순한 회심을 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그 촉매제, 가장 기본적인 촉매제.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좀 필요한가라는 그런 걸 예고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발장이 죽을 때까지 은초대를 간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코제트 부부에게 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 장발장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어떤 큰 이정표 같은 그걸 잊지 않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그렇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개연성 같은 그렇죠.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맨 앞에 이 주교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저렇게 한 사람이 평생을 간직하고 내 삶의 어떤 이정표처럼 간직할 맞아요.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게 설명되는 장치였겠다라는 그 고비를 넘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지. 고비를 아, 못 넘겼으면 끝나는 거지. 100페이지. 이거 왜 이래? 왜 장발장은 언제 나오는 거야? 하면 끝나는 거야. 5권 괜히 샀다. 한 낙권으로 하나만 살 걸. 복한한테 사기당했다. 이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교에 대한 그러네요. 얘기가 수다를 처음부터 떨면서 저도 조금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우리 팟캐스트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 주교가 실제 인물이라 그러던데. 모델이 있긴 있었어요. 모델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훌륭한 주교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사람에 대한. 근데 대체로 이게 비슷한 모델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 캐릭터에 빅토르 그 실제 모델들이 다 좀 있었던 있었던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코제트의 연인. 제가 이거 마리우스. 네. 마리우스. 이렇게 이름 외우는 게 약해. 마리우스. 이게 이제 빅토르 유고 자신의 어떤 모습이 투영된 거라는 얘기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캐릭터에 대한 모델들이 존재를 했었던 제일 것 멋있는 걸 같습니다. 투영시킨 것 같아. 뭐 그거 그렇게 멋있지 않던데 나는. 마리우스가 그렇죠. 뭐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약간 좀 다르긴 하는데 사랑을 위해서는 멋있는 캐릭터고 그 혁명을 하는 그 동지들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중간에 삐딱선을 잘 못한. 예. 그 영화에서는 좀 뭐라고 하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마리우스가 그 불같은 그 뭐지 그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 버리잖아. 어느 날 갑자기 뭐 돌아와가지고.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지만 네. 약간 그 친구들하고는 노선이 약간 달랐죠. 많이 다르지. 디테일한 노선이 달랐기 때문에. 예. 마리우스는 약간 예견. 왔다 갔다 네. 했죠. 어쨌든 이제 크게 이 레미제라블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사건 하면 또 이제 혁명 아니겠습니까? 혁명과 그러니까 봉기라고 해야 되나요? 프랑스 성공하지 혁명을 못했습니다.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보통 뭐 저도 이제 책을 읽기 전에 이 혁명의 내용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예, 그게 또 아니더구만요, 이게. 영화 볼 때만 해도 그게 프랑스 혁명이라고만 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시대적 배경을 아마 이제 좀 이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프랑스 하면 역시 또 혁명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뭐 세 사람만 모이면 혁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처럼 그러면 저희가 프랑스인이라면 혁명을 일으킬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노동법이 페이지가 3,000페이지가 넘는데요. 레미제라블 5권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굉장히 그 노동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권익 사용자의 어떤 제한 사항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일하면서 밥 먹으라고 우리는 뭐 사무실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그걸 아예 법으로 금지됐대요. 예. 아무튼 이게 최근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1789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스토리에 나오는 혁명은 그보다 훨씬 뒤에 있는 1832년 6월에 6월 혁명 또는 6월 봉기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대혁명이나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 이제 1848년에 그 2월 혁명이 아니라 실패한 봉기를 가지고 배경으로 했을까에 대해서 좀 약간 굉장히 그 문학 관련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약간 해석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혁명의 역사를 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랑스 대혁명 하면은 우리가 앙시앙 레짐.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바로 좋다. 예, 사회 시간에 우리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 배웠던 앙시앙 레짐, 구체제 모순. 예, 그러니까 세 개의 신분이 있었죠. 이제 그 귀족, 성직자 그리고 평민. 이 앙시앙 레짐의 세 개 신분 중에서 근데 이제 귀족하고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 평민들이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고 또 마침 프랑스나 이제 유럽의 여러 열강의 상황을 보면은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주의 국가에서 이제 중상주의 국가로 이동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대항해 시대가 개막되고 뭐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서 성직자와 귀족은 아닌데 평민 중에서 조금씩 돈을 모으는 자산가가 생기죠. 그 자산가를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루이 16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왕이 루이 16세가 아마 이제 그때 프랑스가 굉장히 재정이 많이 궁핍해지고 특히 미국의 독립혁명을 프랑스가 뒤에서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는데 세금을 올리려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프랑스 의회인 삼부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삼부회가 알겠지만은 이게 동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부르주아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귀족과 성직자가 반대표를 내버리면은 자기네 뜻을 관철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이 결국 자기들만의 의회, 국민의회를 만드는데 루이 16세가 그거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 테니스 코트로 우르르 몰려가지고 테니스 코트에 선언을 하면서 아무튼 이게 좀 갑자기 길어지네요. 이게 또 좀 더 짧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표정이 굉장히 지루하게 되죠. 언제까지 유익해. 상당히 유익해. 유익해요. 상당히 유익해. 언제까지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어라는 상당히 아니야. 상당히 유익해 지금.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회의 활동을 루이 16세가 방해를 하자 화가 난 부르주아와 이 부르주아에 동조하는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고 이게 깨부시죠. 굉장히 하게 됩니다. 루이 16세가 국민의회와 타협을 합니다. 좋다. 3부회의 구성을 인적 구성에 맞게 좀 평민 부르주아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도망을 치려고 하죠. 도망을 치다가 발각이 돼서 결국 루이 16세와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단두대. 단두대에 올려져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후에 원래 부르주아들의 생각은 입헌 군주제를 원래 가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영국처럼. 근데 갑자기 왕이 죽음으로써 공화정을 가야겠다. 공화정으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출연을 하느냐 하면 자코뱅당. 자코뱅당 중에 우리가 공포정치로 유명한 로베스피에르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베스피에르의 어떤 공포정치와 관련해가지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왕정복고를 시도를 하죠. 왕정복고를 시도를 하면서 프랑스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강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나오게 됩니다. 예. 좀 기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마무리 갈 때 됐잖아요. 막 긴데 나폴레옹 아는 사람 이름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같이 동기지감 느껴. 여기서 한번 좀 숨을 한번 돌려주고. 하지만 나폴레옹조차 스스로 황제를 칭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민중 자유 사상을 유럽에 전파하려는 그런 계획이 정복 전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 나폴레옹이 꿈이 무너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워털루 전투입니다. 그래서 워털루 전투 이후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거 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떤 선거권이라든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르주아 위주의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의 어떤 유명한 정치 지도자이자 군인 중 한 사람인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뿌띠 부르주아나 부르주아 말고도 일반 파리 시민들 모두에게 선거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항상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라마르크가 숨을 거두죠. 그 국장날 바로 이 혁명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레미제라블 혁명의 바로 그 무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길었네요. 박수 한번 쳐주죠.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편집은 잘해야겠네요, 제가. 공부 많이 했네. 준비를 해야죠. 우리 보고는 편안히 오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우린 이거 뭔 소리야 그랬는데. 그래 나 노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공부해 왔어. 나폴레옹이 이제 조세핀하고 나폴레옹이 둘이 있잖아. 근데 이제 그 왕실의 문양은 전 왕정의 문양은 백합. 그렇죠. 백합 얘기가 나옵니다. 백합이야. 또. 맞습니다. 근데 조세핀이 이제 나폴레옹이 딱 이제 권력을 잡고 돈을 갖다 주는데 조세핀이 돈을 다 써. 돈을 엄청 쓰는데 그 많은 돈 중에 어디에 많이 쓰냐면 장미에 써. 장미를 전 세계 장미를 가져다가 막 그야말로 그 돈을 막 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장미를 상징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폴레옹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나폴레옹의 상징이 뭐예요? 독수리. 맞아요. 독수리라는 표현 많이 나옵니다. 독수리. 맞아요. 그래서 왕실의 상징이 백합, 장미로 갈 뻔하다가 독수리.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 재미로. 재미로. 근데 지금 프랑스를 상징하는 거는 이제 독수리가 아니고 수탉이죠. 수탉. 수탉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르꼬크? 르꼬크는 브랜드 이름이었군요. 그래서 사치의 상징이 장미, 조세핀 이렇게 이어지더라고 보니까. 사실 이거를 조금 이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들바람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색에 대한 메타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칼라에 대한 메타포가 좀 보면은 그 어떤 대목이 있었느냐면
미리엘 주교 네, 네. 지루하셨죠.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은 모두 주교님이 빨간 모자를 언제 받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 이거 빨간 모자가 뭐 어떤 혁명당의 모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너무 청빈하고 이제 서민들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는 미리엘 주교를 약간 비꼬는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그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프랑스 국기 보면 이제 가운데가 하얗고 왼쪽이 파란색, 오른쪽이 아마 빨간색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자유, 평등, 박애 이걸 상징한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깃발의 유래가 원래 그것도구만요. 이제 하얀색이 원래 붕대. 그 부르봉 왕가를 상징하는 백합. 백합. 그리고 이제 빨간색과 이제 파란색이 원래 그 파리시의 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뿌띠부르주아라든가 일반 대중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색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그 3색, 그러니까 세 개의 신분이 합쳐가지고 만든 국가임을 이렇게. 나는 어디서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는데, 정맥과 동맥, 그리고 뭐 그런 근데요? 얘기를 하는 적이 혁명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영화들 혹시 보셨죠? 2012년에 개봉한 영화들.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MLS에 나오고 그게 너무 그렇죠. 강렬했어. 그게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이제 색깔과 관련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마리우스가 이 코제트 때문에 되게 이제 좀 약간 유령에 홀린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 아베스의 친구들, 그러니까 벗들에 있는 그 대장, 우리 앙졸라, 졸라 잘생기고 졸라 말도 잘해가지고 앙졸라야. 오직 혁명을 꿈꾸는 자. 그 앙졸라가 레드 앤 블랙이라는 노래를 또 부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분노한 이들의 피, 검정색은 지난 시대의 암흑, 그리고 빨간색 여명을 맞는 세계, 검정, 결국 끝나고 마는 밤. 아마 제가 이 얘기 하고 있을 때쯤 아마 BGM으로 살짝 깔리지 않을까 싶은데. 준비 많이 했어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본인만 노트북 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앞에 커피잔밖에 없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치팅하면서. 두 분의 레벨이 되니까. 마리우스가 이렇게 반박을 우리 하죠. 게스트니까. 빨강, 내 영혼이 불타는 내 영혼. 검정, 그녀가 없다면 나의 세계. 빨강, 욕망의 색깔. 검정, 절망의 색깔.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색깔과 관련된 메타포가 굉장히 많은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읽으면서 그 정도까지는 색은 연상을 못했는데. 전 베꼈죠. 저 따위가 무슨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근데 막상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이게 토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스스로 이런 걸 깨달으려면 굉장한 내공이 있거나 한 3번쯤 읽었거나. 아니에요. 뵙겠습니다. 다 어디서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히 영화, 그러니까 이게 책에는 안 나오는데 영화에 그 부분이 나와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약간 뭐 우리 책하고는 좀 내용이 떨어진다면 그 스탕달의 적과 흑.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은 좀 약간 비슷한데 스탕달의 적과 흑이라는 그 소설이 약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은색, 악의 색, 그리고 빨간색 뭔가 정열, 어떤 욕망. 에너지, 욕망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잘 대비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물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죠. 되게 시니컬. 아니 지금 들바라님이 열심히 막 그 이름들을 막 열심히 보고 있길래. 들바람님의 저 정리한 표를 이따가 저 사진으로 찍어가겠습니다. 악필이라서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레미제라블 5권을 중심에서 끌고 가고 있는 우리 저 장발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어떻습니까? 장발장을 처음에 우리가 이제 레미제라블을 읽기 전과 이 읽은 후에 뭐 좀 약간 변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소설을 보면 보통 그 사람의 형상 이런 걸 만들어내기 사실 어렵고 그 전체 스토리를 보고 이제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장발장 이 책 읽기 전에 영화를 너무 강렬하게 보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TV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본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죠. 그 유명한 우리 장발장의 휴잭맨의 그 이미지. 맞습니다.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사실 읽으면서도 휴잭맨 얼굴이 너무 많이 생각나.
약간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예. 이미 이미지가 각인화돼가지고 이게 보면서 그 배우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상상이 계속 돼서,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기도 네. 하고, 오히려 그래서 5건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그 영화를 본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이거를 약간 흥미롭게. 이거를 끝까지 읽을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발장의 이름 자체가 장이 이거 평범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고 발장이 이제 뭐 걸맞다, 어울리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죠. 장발장하면 진짜 매우 평범한 사람, 매우 장 같은 사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평범하고 또 그 당시 시대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제 어떤 전형적인 뭐 프랑스 그쵸. 시민, 파리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그런 장치이기도 한데, 또 이제 장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과천선도 하고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중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다. 근데 나는 사실 해석도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소설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여기 부모가 안 나와요. 그죠? 예. 누나랑 같이 살고 조카랑 살죠. 근데 조카가 굶주리니까 빵을 훔치잖아요. 예. 그게 스토리의 처음 시작인데, 우리가 뭐 그때 지금도 그렇고 그때는 더 했을 것 같아. 부모가 없는 그냥 누나랑 조카랑 사는 한 명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감옥에 가요. 사실 통상적이라면, 소설이 아니라면 이 사람의 인생은 거의 끝나는 삶이 되는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근데 역시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을 통해서 이제 목표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가는데, 그야말로 미천한 사람이지만 그 미천한 사람의 수준이 사실은 더 낮은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를 상징하지 않았을까, 이 장발장을. 그렇게 올려놓는 게, 누나랑 조카와 살고 있는 목수였나? 뭐죠? 나무를 땔감을, 그렇죠. 땔감을 얻어다가 하는, 그야말로 막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그냥 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평범보다 더 떨어진 사람을 상징한 것 약간 같아요. 저 불가촉천민 그쵸. 수준의 거기까지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그 사회 인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미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매우 도덕성도 낮고, 기준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교양 수준도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굉장히 미천한 사람들, 돈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미천한 사람들의 전형으로 인식되던 그런 사회 인식을 배경으로 사실은 이해를 해야 이들이 이제 그 가난한 장발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인식 자체들이 좀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발장도 사실은 그런 대표적인 상징적인 거였고, 다만 이제 장발장이 조금 비범함이 여기 있죠. 힘이 굉장히 세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비범한 능력을 하나 넣어준. 거기 보면 이제 그 장발장이 비범한 거를 나타내는, 물론 빅토르 위고의 서술이기도 하긴 한데, 이따가 뭐 읽을 기회가 있으면 그걸 한번 제가 읽고 싶은데, 이 사람이 왜 이게 비천한가? 이 사람의 비천함과 이 사람의 죄가 사회의 잘못인가? 이 사람의 잘못인가? 라는 설명이 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기회가 되면 한번 읽고 싶은데. 지금 읽어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낭독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1권, 믿음사 1권에 162쪽에 나오는 절망 속에서라는 나오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코멘트를 사회를 보라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두 가지가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의 비천함이 당시 사회의 잘못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잘못인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어떤가를 설명을 해요.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자기 자신을 심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가 부당하게 벌을 받은 결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자기가 비난받을 만한 극단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자인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에 달라고 했다면 아마 그 빵을 거절하지는 않았으리라. 동정심에서든 일을 해서든 어쨌든 그 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았으리라.
굶주리는 판에 기다릴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유라고는 할 수 없다. 먼저 글자 그대로 굶어 죽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다음으로 다행인지 불행인지 인간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죽지 않고 오래오래 그리고 수없이 참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므로 참을성이 필요했다. 저 가엾은 어린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게 더 나았을 것이다. 사회 전체에 난폭하게 대들고 도둑질로 공궁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한 것은 변변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그로서는 분별 없는 생각이었다. 어쨌든 치욕으로 들어가는 문은 공궁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문은 아니었다. 요컨대 그는 옳지 않았다. 이어서 그는 자문했다. 이 불행한 사건에서 잘못은 나 한 사람에게만 있는가? 먼저 노동자인 나에게 일거리가 없었고 부지런한 나에게 빵이 없었던 것은 중대한 일이 아니던가. 다음으로 과오를 범하고 자백하기는 했지만 징벌이 가혹하고 과도하지는 않았던가. 범죄인 쪽에서 범행에 잘못이 있었던 것보다도 법률 쪽에서 형벌에 더 많은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던가. 한쪽의 저울판에 속지가 실려있는 저울판에 과중한 무게가 실려있지는 않았던가. 과중한 형벌은 범죄는 조금도 없애지 못하고 입장을 뒤집어 범죄자의 잘못을 억압의 잘못으로 바꿔놓고 죄인을 희생자로 채무자를 채권자로 만들어 놓고 바로 권리를 침해한 자 쪽에 결정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던가. 탈옥 기도로 계속 가중된 그 형벌은 결국 최약자에 대한 최강자의 폭행 같은 것이 되고 개인에 대한 사회의 죄악이 되고 매일 되풀이되는 죄악이 되고 19년간 계속된 죄악이 되지 않았던가. 이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예. 잘못했다. 예, 잘못했다. 그리고 이 잘못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더 참을 걸. 빵을 좀 달라고 하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잘못했다. 근데 이 잘못이 나중에 보면 사회가 너무 가혹하지 않았던가. 그렇죠. 라는 걸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고 스스로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프랑스라는 사고가 노동, 네, 맞아요. 권리, 인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 1800년대 진짜 미안하지만 우리 조선시대에서 이런 사고를 가졌던 게 내가 지금 접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사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읽으면서. 이게 언제 나왔어요? 1862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출간이 됐는데 1800년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은 했겠죠. 우리 선조들도 했을 텐데 그걸 구체적으로 기술했던 게 어떤 게 있었을까? 그 생각을 좀 가끔 했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거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좀 이 사회를 보는 시각, 그 개인과 사회의 시각을 보는 생각이 이 빅토르 위고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저는 책 중에 읽으면서 좀 약간 되게 이 당시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장발장이 아무튼 그 무슨 어디서 일을 하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 떼고 뭐 떼고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사회와 국가는 그의 임금을 아끼는 것으로 그에게서 도둑질을 해갔다. 그러니까 어떤 최저 임금,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우리가 현안이 되고 기본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담론이 오가고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그때부터 먼저 고민을 하고 이 번역을 문제를 잘한 거 아닌가? 더 클래식이 그렇게 번역이 안 좋아요. 그 민음사도 보면 거기도 지금 그 번역하신 분이 나이가 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번역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확실한 것 같아. 의식이 분명히 네. 있고 그렇죠. 통찰력이 있고 이 분량을 그저 쓸 수는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고가 갑자기 빅토르 위고가 이 사고를 소설로 녹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주변에 평소에 생각하는 게 평소의 있었겠죠. 생각이라든가 주변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아마 사회 전반은 아니었더라도 그 당시 소설가, 저술가, 지식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서로 교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솔직히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 사고의 폭이 조금 굉장히 달랐구나라는 생각 좀 인간에 대한 고민, 사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있게 했었던 시대였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읽으면서 장발장에 대해서 좀 약간 흥미롭게 느꼈던 게 뭐냐하면 그 아마 이제 두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장발장의 이름이 많이 변합니다.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형무소에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는 이름이 없었고 그때는 24651 해가지고 601이었고 그때는 이름이 그거였고 장발장이라는 이름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미리엘 주교를 만나가지고 정말 어떤 인간 개조의 용광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마들렌 시장이라는 이름이 되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성공과 명망과 어떻게 보면 복권에 성공한 그런 이름을 썼는데 하지만 이게 오래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오래가지는 못하고 결국 코제트와 함께 수도원에 들어간 그때는 또 이름을 또 이제 자기를 숨기는 이름으로서 포슐르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고 조경사인가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빌려서 그 옛날에 그저 마차에 깔렸는데 이제 구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우스가 코제트와 장발장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손수건을 하나 떨어뜨린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손수건에 있는 이니셜을 하나 보고 상상에 르블랑이라는 이름을 또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말 장발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마리우스라든가 뭐 코제트라든가 이제 모든 주변에게 이제 이걸 뭐 커밍아웃이라고 표현하면 좀 약간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마리우스에게 어쨌든 제대로 알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246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찾는 어떻게 보면 일대기적인 좀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런 이름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상당히 깊이 있는. 또 어떤 인물 혹시 좀 흥미롭게 보신 인물들 있으십니까? 저는 자네르인가요? 그 경감. 자베르. 자베르. 예. 경감이 처음에는 뭐 저렇게까지 장발장에 집착을 해. 그러게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아주 막 영화 볼 때도 지긋지긋하다 이랬고 사생팬 수준이야. 책에서 정말 아무리 그래 너무 지긋지긋하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느강에 이제 몸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본인이 되게 이제 정말 그 분열 수준의 그 고민들, 그렇죠. 자기가 걸어온 길과 전혀 다른 어떤 충격을 받고 가치 체계가 완전히 흔들려 그럴 버리는. 때 이제 맞아요. 본인이 이제 막 그 고뇌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때 보면 이 사람의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저도 낭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장발장을 놓아주고 놓아주고 이제 데려다 주죠. 그 다친 그 마리우스를 이제 장발장이 이제 마리우스를 업고 오는 것을 해가지고 이제 마리우스 데려다주고 장발장 집 앞에 데려다주고 이제 오면서 이제 혼자 이제 막 고뇌에 빠져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가 이제 신념처럼 갖고 있던 것들에 반하는 행동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되게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지점이 그러니까 장발장이 은초대를 받고 자기 신념 체계가 붕괴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예. 한 가지가 그를 놀라게 했었는데 그것은 장발장이 그를 용서했던 것이고 한 가지가 그를 아연실색해 했었는데 그것은 자베르 그 자신이 장발장을 용서했었던 것이었다. 그는 어떤 처지에 와 있었던가. 그는 자신을 찾고 있었으나 더 이상 자신을 찾아낼 수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발장을 넘겨주는 것, 그것은 악이었다. 장발장을 놓아두는 것, 그것은 악이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관리가 징역수보다 더 낮게 떨어지는 것이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징역수가 법률보다 더 높이 올라가 그 위에 발을 올려놓는 것이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자베르 그에게는 불명예였다. 할 수 있는 모든 결심에는 죄가 있었다. 사람의 운명에는 불가능한 것 위에 깎아지른 듯이 솟아있는 어떤 극단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저쪽에서 인생은 더 이상 낭떠러지에 지나지 않는다. 자베르는 그러한 극단적인 경지에 있었다. 그의 생각은 다시 그 자신에게로 떨어졌고 위대해진 장발장 옆에 그는 실추한 자신을 자기 자베르를 보았다. 한 징역수가 그의 은인이었다. 하지만 또 왜 그는 그 사람에게 자기를 살게 두는 걸 허락했었는가? 그는 그 바리케이트 안에서 살해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권리를 행사해야 했었을 것이다.
장발장에게 반대하여 자기를 도와달라고 다른 폭도들을 불러서 억지로라도 총살당하는 것, 그것이 더 나았다. 그의 최고의 불안, 그것은 확실성의 소멸이었다. 그는 자기가 뿌리채 뽑힌 것을 느끼고 있었다. 법전은 그의 손에서 더 이상 나무 토막에 불과했다. 그는 알 수 없는 종류의 조심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때까지 그의 유일한 척도였던 합법적인 긍정과는 전혀 다른 감정적인 새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드러나고 있었다. 옛날의 적정성을 지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일련의 뜻밖의 사실들이 나타나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하나는 새로운 세계 전체가 그의 영혼에 나타나고 있었다. 받고 갚는 은혜, 헌신, 자비, 관용, 연민의 정에 의해 엄격함에 가해지는 폭력,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결정적인 유죄 판결의 부재, 영벌의 부재, 법률의 눈 속의 눈물의 가능성, 인간에 의한 정의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뭔지 알 수 없는 신에 의한 정의. 그는 암흑 속에 미지의 도덕적 태양이 무섭게 떨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무서웠고 그것에 눈이 부셨다. 독수리의 눈을 강요당한 올빼미.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네. 좋네요. 네. 예, 박수를 쳐드리지 않을 수가 역시 없습니다. 낭독을 잘하네. 역시 근데 방송 이게 기자는 달라요. 이 자베르가 아주 엄격한 법률 집행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바스티유 감옥 그 폭파하고 네. 이제 나올 때 사람들이 당시 바스티유 감옥에 어떤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이렇게 그 잡혀 있었던가를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었던 게 자베르처럼 아주 그 법률에 입각해서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다 잡아가서 바스티유 감옥에 넣은, 그리고 그걸 실행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걸 잡았던 사람들의 생활이나 이런 게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예. 삶을 하고 오히려 더 자기보다 더 차원이 높은 단계의 인간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발휘했던 걸 보고 아마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 충격에 빠졌겠죠. 그 예. 붕괴, 사실 바스티유 감옥은 그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붕괴됐지만 그 바스티유 감옥을 만들었던 체계에 한 일조했던 이 자베르가 생각이 스스로 맞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 감옥이 파괴된 것 같은 그런 게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그런 혼란, 그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그런 고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네, 여기에 맞아요. 설명이 되어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자네르가 이제 그 장발장한테 어느 순간부터 존댓말을 쓰기 시작해요. 해야 되는가 네. 말아야 되는가. 네,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혁명의 그 바리케이트 앞에서 그렇죠. 이제 예, 예. 풀어주잖아요. 예, 예, 이제 예. 고의를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장발장한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가치체계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죄에 대한 단죄, 강한 형벌,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맞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죄인이어서 굉장히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이거에 대한 충격이 그렇죠. 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대단한 충격을 받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신념이라고 여겨왔던 것이 한순간에 네, 뒤집어지면서 그간에 자기가 해왔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자기 네. 스스로 자기를 납득시킬 수가 없는. 그러면서 사실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목숨을 강에다 버리는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한 그게 굉장히 긴 분량으로 맞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베르도 사실 태생이 그렇게 그러니까 저기 원래 감옥에 있던 어머니에서 이에서 나온 그렇죠. 애죠. 그러니까 약간 출생 자체가 불행했죠. 출생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장발장이랑 자베르도 똑같이 미천한다에서 갔는데 맞습니다. 장발장은 그러네요. 가서 자기가 아주 쉬운 말로 개과천선을 했고 빛을 받고 체계가 바뀐 것도 다 이겨서 부활하게 이르기까지 간다면 자베르는 불행하게도 자살하게 가는 단계가, 이게 서양인들이 얘기하는 그래 두 가지 축으로 딱 나눠버린다면 그렇게 딱 그렇네요. 두 가지 예. 인물로 분리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어머니가 점쟁이였가 뭔가 그랬던 어쨌든 것 같고 미천한 사람의 굉장한 주침이에요. 미천한 예. 계층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 부정, 그러니까 그치. 그런 비천한 자에 대해 자기가 그런 맞아요. 위치에 있었고 환경의 한계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더 극단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척하고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제가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을 보여요. 잘 알아.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잘 알아.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부정을 반성하거나 계속하지. 뭐 하지 않아. 법으로 엄정하게 집행하는 게 최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자베르 하면은 되게 악당의 캐릭터라고 좀 처음에 이제 그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지독한 악당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집요하잖아. 예, 사실 악당은 아니거든요. 맞아. 악당은 아니고 굳이 얘기하면은 그냥 뭐 법을 철저히 집행하려고 하는 어떤 사법 체계의 그렇죠. 어떤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래서 사실 전 자베를 보면서 그 생각을 좀 약간 그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한나 아렌트의 그 악의 평범성에 보면은 옛날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 독일군들이 그 유태인들을 이제 그 가스실로 이동함에 있어 가지고 그 대량 살상에 그 가담을 했던 그 나치 부역자 공무원분들이 아니죠. 공무원 놈들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하면서 나는 그냥 시키는 일만 했다. 그치. 나는 뭐 그저 그 사람들을 열차에 실어서 날랐을 뿐이다. 나는 그냥 버튼을 눌렀을 뿐이다. 다들 이렇게 자기는 시킨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자기 부정을 하는 게 어떤 범죄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게 자베르의 이 행동에서 좀 많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재밌는 거는 이제 자베르가 되게 키 큰 사람으로 거기에 이제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베르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긴 그림자가 나타났다. 아마 그거는 그 사회에 번져 있는 그 법률의 그 체계의 그 상징 같은 것으로 좀 또 근데 느꼈어요. 나는. 긴 그림 이게 무서워. 그림이 엄청 무서워. 그려지잖아요. 긴 그림자가 나타났다. 자베르다. 그러니까 전 되게 웃긴 게 네 번. 그러니까 맞는 게 영화를 보면 이제 저 어떤 배우의 실루엣이나 그 저 러셀 크로우죠. 러셀 크로우의 얼굴을 다 아니까 아이고 자베르가 저기 있네. 뭐 이렇게 이게 다 보이는데 이 글로 이걸 읽다 보면은 뭐 어떤 남성이 와가지고 뭘 하는데 그는 자베르였다.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이 빅토르 위고 형이 되게 뭔가 반전적인 쇼킹한 요소를 재밌어. 좀 막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똑같은 말인데 그게 이게 영상으로 표현해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나? 아니면 그때 영상이 없었으니까 연극 같은 거를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글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디테일하잖아요. 그런 일부 부분에서는. 그래서 딱딱 느낌이 필이 팍 와. 그러니까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냥 다 설명을 해주다가 그렇죠. 갑자기 이런 묘사들이 나와요. 긴 그림자가 나타났다. 자베르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중간중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 자베르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인물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제일 있을까요? 불쌍한 사람 에포닌. 에포닌 너무 불쌍해.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였어요. 에포닌은 그래도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유복했잖아요. 그래도 테나르디에 그러긴 하지만 부부한테 그래도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이게 좀 뭐라 그러지 그런 감성적인 면에서. 들바람님이 또 로맨티스트셨네요. 그게 또. 있죠. 나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 누구? 늙었어. 마리우스의 마리우스를 웃는 게 보고 싶어서 단지 그의 웃는 게 보고 싶어서 코제트의 주소를 마리우스가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좋아하는 알려주지. 모습.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사랑한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보면서 웃더라도 이 사람이 기뻤으면 좋겠어. 나는 이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사랑의 극치. 제가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갑자기 뭐야? 뭐라고 지금 뭐가 훌륭한데 정말 지금? 이게 상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 나의 가치관과 설령 다를지라도. 이건 뭐예요? 이거 이 갑자기 사람이 고백이에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까 나는 그래서 결혼을 했다 이런 거네. 나 결혼할 때 그 마음이었어. 에포닌이 들으셨나요, 남편분? 이거 꼭 들으셔야겠네. 에포닌이 그러면서 주소를 알려주잖아요. 좀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리케이트와 이제 그 에포닌이 같이 가잖아요. 이제 변장을 하고 같이 죽음을 택하겠다. 결국은 마리우스 대신 죽는. 그렇죠. 정말 사랑의 끝판왕을 보여줬고, 그다음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좀 다채로웠고, 이제 반면에 이제 코제트의 캐릭터는 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남은 얘기는 다음 주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뭐 내용 전개나 음향 편집이 좀 어색해서 불편하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은 됩니다만 다음에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 드리고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첫 에피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